반갑고요. 새로운 이제 패러다임인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게 될 건데, 저도 PPT 준비한 게 있어서요. 잘 보이시나요, 혹시? 네. 좀 전에 김경림 부장님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제 공유되는 부분, 공통적인 부분은 좀 이렇게 빨리 넘어가고,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제 길어진 노후에 건강이 너무너무 중요해졌고, 그리고 이제 잘 늙어가는 것, 즉, 웰 에이징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건강에 대한 중요성 이런 것들도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건강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을 선물하는 것 또한 너무너무 중요한 시절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저도 이번에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되는데 모든 질병의 원인의 95%가 마이크로바이옴의 영향을 받는답니다. 여태까지는 우리가 타고난 유전자가 있고 식생활 습관을 잘못해서 질병이 온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다른 요인이 하나 생긴 거죠. 또 다른 건강에 대한 패러다임이 생겼고 저도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아 마이크로바이옴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핫한 이슈가 되는 이유가 이렇게 있구나라는 걸 알게 돼서 오늘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단어는 마이크로가 미생물이고 바이옴이 생태계거든요. 그래서 미생물 생태계 우리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우리 몸에는 김경진 부장님 얘기하셨지만 피부에도 입안에도 코 안에도 여러 가지 소화기계에도 많은 미생물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 미생물들의 거의 95%는 소화기계 그중에서 대장에 머물러 있죠. 이스라엘 연구자들이 이제 사람의 세포수를 다 세어봤는데 사람의 세포수는 30가지래요. 30쪽에. 그런데 우리 몸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있는 미생물의 개수는 자그마치 38쪽에. 그래서 우리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개수로 보면 세포수로 보면 우리보다 미생물의 개체수가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사람과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공생관계에 있다라고 얘기하시고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 또는 미생물이 어떤 생태계를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건강이 좌지우지 된다는 것을 최근에 많은 논문을 통해서 쏟아져 나오는 논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죠. 게다가 우리의 유전자 게놈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우리 유전자는 최근 2020년 3월에 완전히 다 그 유전체를 다 읽었거든요. 그런데 사람의 그 세포수는 30쪽이고 미생물의 세포수는 38쪽인데 그 유전자 수는 자그마치 150번배나 마이크로바이옴의 유전자 수가 훨씬 더 많답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게놈, 제2의 게놈이라는데 이 게놈이 만약에 제대로 읽혀진다면 인간의 질병을 거의 다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2의 게놈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고 이만큼 마이크로바이옴이 우리 건강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병의 원인을 여태까지는 우리가 타고난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뭐 안젤리나 졸리 같은 경우에는 브라카 유전자라고 해서 유방암에 걸릴 수 있는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고 암에 걸릴 확률이 90% 이상이다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병원에 가서 잘라냈었죠. 즉 우리의 유전자는 바꾸기는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고 우리가 어떻게 내 환경과 생활 습관을 담배를 피운다, 음주를 한다, 운동을 하지 않는다 여러 가지 생활 습관에 의해서 우리가 질병이 온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요인이 하나 더 생긴 거죠. 우리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있는 이 마이크로바이옴, 즉 이 생태계를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질병의 95%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유전자는 바꿀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환경과 생활 습관과 마이크로바이옴은 바꿀 수 있거든요. 특히 마이크로바이옴은 간을 이식하는 것처럼 장기를 이식하는 것처럼 마이크로바이옴을 제2의 장기를 하는 이유가 이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바꿔야 하는 것이 뭐냐면 당연히 식생활 습관, 환경도 좋은 환경으로 바꿔야 되지만 마이크로바이옴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가 우리 건강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잘 살펴봐야 되는 거죠. 임금의 응가를 우리가 매화라고 한다 했죠.
예전에는 어이들이 임금의 매화를 보고 색깔이나 상태 또는 냄새, 맛으로 판단했지만 이제는 우리는 뉴트리라이트라는 대단한 회사에서 우리를 아주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퍼스널라이즈드, 즉 개인 맞춤으로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 건강한 삶을 정말 바라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관리하는 것, 그리고 이것을 개인 맞춤으로 하는 이런 뉴트리라이트의 과학 기술에 대해서 되게 공부를 하면서도 감동받았고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대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변의 상태를 이렇게 수치화해서 나타내는데 1번부터 2번, 3번, 7번까지 나타내는데요. 1번은 보통 우리가 변비라고 하죠. 이렇게 동글동글한 마른 똥 형태로 나오는 것을 변비. 이렇게 4번 형태, 소세지 또는 그 바나나 변이라고 하죠. 매끄럽게 쭉 이렇게 길게 나오는 것을 가장 이상적인 변 상태라고 하고, 7번처럼 물동, 이제 우리가 설사라고 얘기하는 이런 병 상태를 7번이라 하는데, 이 4번의 상태가 가장 이상적인 거죠. 요즘은 수세식 이제 변기가 있다 보니까 매일 아침 어떻게 해야 된다, 나의 매화를 확인해서 지금 장 상태가 어떻다는 것을 인지하고 관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1번 변비인 게 더 나쁠까요? 7번 설사인 게 우리 마이크로바이옴 상태가 더 나쁜 걸까요? 7번 설사일 때가 훨씬 더 나쁜 형태라고 얘기합니다. 1번 변비 같은 경우에는 장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고 가스가 많이 발생돼서 혈중에 이제 독소들을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안 좋고, 7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의 상태가 좋으려면 다양성, 종의 다양성이 있어야 되는데 생태계이기 때문에 이 7번 같은 경우에는 종의 다양성이 망가진 경우, 즉 종의 다양성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7번은 훨씬 더 잘 관리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마이크로바이옴, 즉 생태계라, 미생물 생태계라 하는 것처럼 우리 장은 환경까지 통칭해서 생태계라 하죠. 이 치타 한 마리를 보고 우리가 생태계라 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 대장이나 소장, 특히 이런 장관의 전체적인, 여기 뭐 마른 땅도 보이고 물도 보이고 풀도 보이듯이, 그리고 물소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형태가 있듯이 대장의 경우 약 100종에서 1000종의 세균이 있고, 이 종수가 많을수록 되게 환경이 좋은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종의 상태로 우리가 장내 미생물, 즉 마이크로바이옴을 관리해야 되는데, 이렇게 종의 다양성이 높으려면 지금 여기 보이는 할머니처럼 이렇게 아마존 밀림이나 아프리카의 원주민 같은 생활을 해야만 종의 다양성이 엄청 높은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이렇게 왜소함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변량이 1kg 가까이 논답니다. 그래서 변의 양이 적으면 적을수록 상태가 좋지 않은 것.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많이 먹으면 변량이 엄청 풍부해져서 변량이 많아진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많은 양의 변을 보고, 그리고 우리가 보는 대변 안에 3분의 1이 미생물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많은 변을 보는 것이 아주 건강한 상태인데, 우리가 솔직히 먹는 이런 음식들이 그럼 우리 장에 좋냐 안 좋냐를 판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아마존 밀림 속에 있는 이 원주민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인가 아닌가로 판별하면 된답니다. 즉 이 밀림 속에 있는 원주민들은 피자를 먹을 수 있을까요? 튀긴 치킨을 먹을 수 있을까요? 아이스크림, 초콜릿 이런 거 못 먹겠죠. 그래서 자연 그대로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먹는 것이 우리 장내 미생물을 아주 잘 관리하는 게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아마존 밀림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먹는 것처럼 장 속에 있는 미생물들의 먹이가 되는 아주 좋은 식이섬유들을 풍부하게 먹지 않으면 우리 몸에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요 사진은 스탠퍼드 대학의 소렌버그라는 미생물학자가 논문에 발표한 건데, 이쪽에 위쪽에 보시면 여기 아주 꽃처럼 화려한 것이 대장 속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초록색 이렇게 두껍게 보이는 이 부분이 장 점막이고, 그 다음에 여기 까만 부분이 장의 표피, 아주 얇은 표피층이고, 이 안쪽이 장세포에 해당됩니다.
여기 꽃처럼 이렇게 플로라라고 하죠. 미생물이 있는 부분에 세균이 99%고 이 장 점막이 아주 두껍고 건강하고 촉촉함을 유지하고 있으면 이 장 속에 있는 이런 세균들이 장 세포 안으로 침투하지 못하고 면역이 잘 유지되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 파란색에 우리는 면역을 일으키는 75%에 해당되는 T셀이라고 하죠. 면역이 잘 활동하고 있는 여기 면역세포들이 T세포들이 아주 잘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몸에 나쁜 거는 받아들이지 않고 몸에 좋은 건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세균들도 균이죠. 먹을 것이 있어야 되겠죠. 이 세균들을 만약에 굶기게 되면 이 세균들이 먹을 것을 넣어주지 않으면 이 점막을 먹기 시작한답니다. 점막을 먹기 시작하고 점점점 점막을 먹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이 표피가 망가지고 표피에 있는 육모라고 하죠. 장세포들이 간극이 헐거워져서 장누수 증후군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먹는 치킨, 피자, 뭐 이런 것들, 뭐 초콜릿, 아이스크림, 그리고 맛있는 빵 같은 거, 밀가루 음식, 쌀, 그냥 흰 쌀밥 이런 걸 먹으면 세균이 먹을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배불리 먹었으나 세균이 먹을 거는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럼 세균이 어떻게 한다? 이 장 점막을 먹이려 해서 우리 장벽을 무너뜨리게 되고 그래서 뭐가 생긴다? 장누수 증후군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뭐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균의 먹이를 잘 공급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세균들의 먹이를 잘 넣어주지 않는 식습관을 가지면 그게 아까 전에 공부해봤지만 프리바이오틱스라는 것을 잘 먹어주지 않으면 이 세균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장 점막이 망가져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잠시만요. 장누수 증후군이 생기는 거죠. 장누수 증후군이 생기게 되고 장누수 증후군이 생기게 되고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세 가지 용어를 딱 이해하시면 어느 정도 공부가 되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장누수 증후군이 와서 우리 몸이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이 일어난 디스바이오시스, 이제 최근에 생긴 용어인데 디스바이오시스 상태가 된다는 것은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이 와서 장세포가 세포벽이 망가져서 장누수 증후군이 생기는 것. 그래서 장누수 증후군, 디스바이오시스, 그 다음에 단세지방산 요 세 단어에 대한 용어를 제대로 이해하시면 우리가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 충분히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세균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이 풍부하고 요 핑크색 장내 점막이 잘 유지되면 우리는 면역이 좋은 상태, 질병을 잘 오지 않는 상태가 될 텐데 이렇게 세균의 먹이를 잘 넣어주지 않으면 장벽이 무너지고 장점막이 무너져서 몸에 들어오면 안 되는 것들이 들어와서 어떤 상태가 된다? 디스바이오시스 상태, 즉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이 생기고 질병에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디스바이오시스 상태, 즉 장누수 증후군은 어떻게 해서 오는 거죠? 첫 번째는 이런 잘못된 식생활 습관을 해서 그렇죠. 음주라든지 흡연, 동물성 단백질 같은 걸 많이 먹는다든지 특히 트랜스지방, 글루텐, 설탕 같은 거, 그리고 식이섬유가 하나도 없는 도종된 쌀, 또 스트레스도 그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장내 유해균을 집어넣는다든지 중금속 환경오염, 또 항생제가 우리가 장내에 있는 세균을 한 번에 다 죽일 수 있는 방법이 항생제를 먹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질병이 생기거나 뭐 갑자기 염증이 생겼어. 아니면은 폐렴이 왔어. 그러면 항생제를 안 먹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럴 땐 항생제를 먹되 바로 뭘 해야 된다? 마이크로바이옴이 정상 상태로 되도록 반드시 프로바이오틱스나 프리바이오틱스, 포스트바이오틱스를 잘 챙겨 먹어서 장 환경을 잘 유지하도록 해야지만 뭐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든지 만성 피로, 두통, 면역력 저하, 불면 우울, 그리고 유해산소 또는 자가 면역 질환 같은 것이 오지 않는 환경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디스바이오시스 상태, 즉 장누수 증후군이 심해지고 또는 장내 환경이 마이크로바이옴이 불균형 상태가 되면 이런 전신 질환들이 다 오는 거죠. 저도 이렇게 공부하면서
마이크로바이옴이 이렇게 우리 온몸에 모든 질병을 오게 하는 원인이 되는구나라는 걸 알고 깜짝 놀랐거든요. 특히 좀 전에 보셨지만 비만의 주 원인도 뭐 때문이다? 마이크로바이옴의 상태, 즉 비만 마이크로바이옴이 많으면 우리가 뚱뚱해지는 거죠. 그래서 대사증후군, 즉 우리가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대사성 질환도 오고요. 또 암도 옵니다. 암도 지금 최근에는 면역에 관련된 질환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면역은 무엇이 망가졌을 때 오는 건가요? 면역의 75%에 해당되는 장내, 즉 마이크로바이옴이 망가지면 암도 오는 거죠. 최근에 논문에 보면 대장암에 걸린 사람을 그 대장암 종양 부분을 떼서 보니까 거기에 푸조박테리아라는 미생물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대장암에 걸리신 분들은 특히나 그 푸조박테리아가 많고 푸조박테리아로 인해서 대장암에 걸린 사람 50% 정도가 간에 전이가 되고 그럼 간에 전이된 암을 또 살펴봤더니 푸조박테리아가 붙어 있고 이 간에 전이된 이 암종을 생쥐한테 이식을 했더니 그 생쥐한테 생긴 암조차도 그 푸조박테리아가 따라다니더라. 그걸 8단계까지 이식해도 그 푸조라는 그 미생물이 따라다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암을 일으키는 것도 미생물, 즉 마이크로바이옴 때문에 생긴다는 것이 최근 논문에 의해서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뭐 폐 같은 것도 알레르기 천식 여러 가지 그리고 뇌 특히나 요즘 그 특히 미국에 그 태어나는 아이 68명당 1명이 자폐 스펙트럼이랍니다. 최근에 뭐 우영우 변호사 때문에 훨씬 더 핫한 이슈가 된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는 이 질환이 생각보다는 우리 주변에 많이 있거든요. 근데 2000년대 초반에 2010년대 초반에 자폐 스펙트럼 장애 18명의 아이에게 장내 미생물 마이크로바이옴을 한꺼번에 바꾸는 방법은 분변 이식을 하는 거거든. 이렇게 분변 이식을 6개월 동안 6번 정도 시켰더니 자폐아의 45%가 정상화가 됐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이 발표되고는 엄청나게 자폐 아이들에게 특히 자폐 아이들 중에서 장 상태가 좋지 소화기계 쪽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았고 이로 인한 연구들이 지금 계속 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 아이들은 대부분 태어나서 어쩔 수 없이 태어나자마자 항생제 처방한 아이들이 훨씬 더 자폐에 많이 걸린다는 걸 알게 됐고 또 장 상태가 나쁜 아이들이 자폐에 많이 걸린다는 것까지도 논문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폐도 그리고 우리가 그 장누수 증후군으로 인해서 우리 몸 안으로 안 좋은 이물질이 들어와서 염증을 발생시키면 이 염증은 온몸의 혈액을 통해서 전신염증으로 가게 되고 특히 뇌로 움직이게 되면 뇌의 염증을 많이 발생시켜서 치매라든지 파킨슨, 그다음에 알츠하이머 같은 것도 이 마이크로바이옴 때문에 생긴다는 것을 알려졌기 때문에 게다가 또 우리가 장에는 문외아인 아들이 뇌가 없으면 우리가 생명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문외아이들이 몇몇의 아이들은 삶을 살아가는 거죠. 알고 봤더니 장에 있는 신경계가 뇌를 대신해서 생명을 이어간다는 걸 밝혔었고 결국은 장 상태가 나쁘면 디스바이오시스 상태가 되면 우울증 이런 것들도 온다는 거. 그래서 신경과 관련된 뇌 관련 이런 질환들도 전부 다 마이크로바이옴의 불균형 즉 디스바이오시스 상태에서 온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런 디스바이오시스 상태가 오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건강에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뇌졸중, 혈전증도 마찬가지. 콩팥과 관련된 신장 질환도 류마티스 관절염, 골다공증, 뼈 질환도 마찬가지. 그리고 크론병. 최근에 크론병 되게 많죠. 얼마 전에 돌아가신 아베도 크론병 때문에 갑자기 총리직에서 나왔죠. 그리고 뭐 한 잔에 불렀던 연기 맞죠? 이름만 연기가 맞나? 하여튼 그 가수도 또 윤정신도 크론병 때문에 너무너무 삶의 질이 떨어져서 너무 힘들어한다. 크론병도 자가면역 질환 중에 일종인데 병원에서는 불치라고 얘기하거든요. 최근에는 이렇게 크론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고 궤양성 대장염 마찬가지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라든지 CDF라고 하는데 그 디피실 감염증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도 사람의 목숨이 위태롭고 너무나도 배에 통증이 심하고 삶을 영위하기가 힘들어서 분변 이식을 유일하게 해주는 질병 중에 하나가 이 CDF라는 질병이에요. 또 비만과 관련된 것도 얘기 드렸지만 특히 간 우리가 양조장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도 술을 안 마셨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가 너무 높은 사람이 이 사람을 연구를 해봤더니 장내에서 알코올을 만드는 마이크로바이옴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계속 알코올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술을 마신 것과 똑같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만들고 이 지방간이 간염으로 가고 간경화로 가서 간이 많이 망가지는. 그래서 최근에 이런 케이스들이 많아서 만약에 간염이 왔는데 지방간이 심한 거나 날씬한데도 지방간이 있다 이러면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의 상태를 확인해서 실제로 알코올을 만들어내는지 안 만들어내는지도 확인한다는 거. 그래서 이런 마이크로바이옴 상태가 우리 메탄이라는 이런 알코올 성분이 있는 이런 것까지도 만들어내서 지방간이라든지 간염 또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잘 잡히지 않으신 분들 이런 분들도 그런 장내 미생물 때문에 제 소비자가 얘가 있거든요. 제 소비가 너무나 자기 관리 철저히 하고 뉴트리아트 제품도 잘 먹는데 이 지방간과 간염이 잘 잡히지 않는 거죠. 그리고 게다가 콜레스테롤 수치가 잡히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분과 뉴트리아트에 대한 공부가 또는 신뢰가 충분히 있으신 분이라서 관리를 하시고 운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25센트 라이드까지 사셔서 했는데도 잘 좋아지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이 나오자마자 어떻게 했겠습니까? 바로 분변 채취해서 원인을 잡았고 그저께 전화를 받았는데 상당히 좋아지셨다고 엄청 기쁜 목소리로 저한테 전화를 한 케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주변에 혹시 간염이나 또는 지방간, 콜레스테롤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으신 분들은 반드시 마이크로바이옴 채취를 해서 알코올을 분해하는 양조장 증후군이 있는지도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디스바이오시스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된다? 이런 전신에 95%에 해당되는 질병 이런 것들이 생긴다는 거.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길어진 노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마이크로바이옴을 변화시켜야 되고 이런 2주간의 변화만으로도 우리가 마이크로바이옴을 상당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디스바이오시스의 주요 원인은 대부분 갑자기 망가진 경우에 첫 번째는 항생제를 처방받았을 경우. 그래서 내 아이가 우리가 혹시나 뭐 이빨을 뺀다든지 아니면은 뭐 급하게 항생제를 먹어야 되는 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럴 때는 반드시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충분히 먹어서 우리 몸의 상태를 좋게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식이 습관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아마존 속에 있는 밀림에 있는 사람들이 먹을 법한 음식을 내가 안 먹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특히나 조금 이따가 단세 지방산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만약에 내가 미생물의 먹이가 되는 걸 못 먹었어. 그러면 반드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파우더 식이섬유를 꼭 들고 다니면서 한두 개씩 꼭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미생물들이 굶지 않고 내 장벽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이들은 우리가 원래 엄마의 질도를 통과할 때 세균 샤워라는 걸 하거든요. 엄마의 몸속에 있는 유산균을 충분히 먹고 몸에 바르고 나와서 처음 맞이하는 마이크로바이옴이 엄마와 같은 상태. 그래서 태어나서 6개월 정도까지는 아이들이 질병에 잘 안 걸리죠. 그게 왜 그러냐면 엄마의 마이크로바이옴을 충분히 장 안에 가질 수 있는 환경에서 나오기 때문에 디스바이오시스 상태가 안 되는데 제왕절개를 하게 되면 생애 최초로 나와서 맞이하는 마이크로바이옴이 엄마 피부에 있는 세균 약간의 세균과 병원균들, 병원에서 떠돌아다니고 있는 병원균으로 몸을 샤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왕절개를 한 아이들은 약간의 디스바이오시스 상태에서 태어난다고 생각하시고 반드시 유산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챙겨 먹여야 됩니다. 디스바이오시스 상태는 보통 어떤 상태를 말하냐면 종의 다양성이 떨어져 있는 경우거나 유해균, 대장균이라든지 암을 일으키는 푸조박테리움 같은 이런 균들이 많은 경우 또는 유익균, 우리 몸에서 단세지방산 즉
미생물들의 그 우리가 먹고 남은 그러니까 소화를 잘 시키지 못해서 소장에서 충분히 흡수하고 남아있는 찌꺼기들이 장까지 내려오면 대장으로 내려오면 거기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이 발효시켜서 나오는 단세 지방산 같은 이런 좋은 환경을 만들지 못하면 유익균들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런 유익균들이 없어지는 상태를 디스바이오시스를 하는데 이 놀라운 게 우리 장내가 유익균이 많은 상태, 우리가 90, 85대 15 정도로 유익균이 많고 유해균이 적은 상태가 항상 유지돼야 되거든요. 우리가 보통은 유익균이 20%, 유해균이 20%, 기해균이라고 하죠. 중간균이 한 60% 정도여서 얘들이 유익균이 힘이 쓸 때는 이쪽으로 확 쏠리고 유해균이 힘이 쓸 때는 이쪽으로 확 쏠린다는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항상 유익균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해서 장내 80% 이상이 좋은 환경이어야 되는데 이 장내도 항상성이 있답니다. 그래서 항상 유익균이 많은 상태가 유지됐을 때는 우리가 좀 뭐 밀가루를 먹는다든지 술을 먹는다든지 뭐 고기를 먹는다든지 조금 미생물들에게 마이크로바이옴에게 좋지 않은 음식을 먹더라도 좋은 환경을 유지하려는 항상성이 있는데 문제는 디스바이오시스 상태도 항상성을 유지한답니다. 늘 장이 안 좋았던 사람은 하루 이틀 좋은 유산균을 먹는다고 이 디스바이오시스 상태가 좋은 상태로 넘어가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 디스바이오시스 상태도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디스바이오시스 상태를 좋은 장 상태로 마이크로바이옴 환경으로 바꾸려면 상당한 기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 저도 이제 이렇게 유산균을 권하고 365, 뭐 우리 W라든지 슬림핏을 권했는데 장이 빠르게 좋아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약간 의아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항상성 때문에 그래서 상당한 기간을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정상의 마이크로바이옴 상태는 단세지방산이 잘 만들어지는 환경이 되는 경우 이러면 유익균들이 잘 있고 우리가 매일매일 프로바이오틱스를 잘 넣어주면 우리가 이제 그 비피더스라든지 락토바실러스 같은 이렇게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잖아요. 장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잘 챙겨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상의 상태가 무너지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되는데 이렇게 디스바이오시스 상태가 돼서 유해균이 많은 상태로 가버리면 건강을 유지하기가 특히 장내 환경 이런 것들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지고 장수 증후군이 생기고 온몸이 만성염증이 생기고 온갖 질병이 생길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 용어 단세지방산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단세지방산은 특히 수용성 식이섬유라든지 아니면 잘 소화되지 않는 올리고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익균이 에 의해서 분해가 되면 만들어지는 것이 단세지방산입니다. 지방산은 중세, 장세, 단세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짧은 사슬 지방산이라 하는데 요 단세 지방산이 왜 소는 풀만 먹어도 살찌죠. 우리가 고기를 마블링이 많은 걸 좋아하듯이 풀만 먹어도 살이 찌는 이유가 이렇게 풀을 먹고 뭘 만들어낸다? 지방산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지방산은 이 단세 지방산이 풍부하면 우리 몸에서 지방을 안 만들어낸답니다. 그래서 단세 지방산은 다이어트에도 상당히 좋습니다. 내 몸에서 단세 지방산이 많으면 지방을 잘 흡수하지도 않고 지방을 잘 만들어내지도 않은 환경이 된답니다. 그래서 대장 속에서 단세지방산이 잘 만들어지는 그래서 이 단세지방산을 잘 만들어지는 마이크로바이옴 상태를 만들어줘야 세 가지 아세트산, 프로피온산, 부티르산 같은 단세지방산들이 풍부하고 특히 부티르산 같은 경우 항염이나 항암에 상당히 좋기 때문에 좋아야 되고 또 이렇게 프로피온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운동을 하잖아요. 운동을 하면 그 젖산을 잘 그 좋은 프로피온산으로 만드는 유산균이 마이크로바이옴이 만들기 때문에 운동의 효과도 마이크로바이옴 상태에 따라서 지구력이 상상되는 그런 결과를 내기 때문에 최근 논문에 따르면 이렇게 마이크로바이옴 상태를 좋게 만들어서 단세지방산이 잘 만들어지면 지구력이 증강돼서 운동 능력도 훨씬 더 높아진다는 것이 논문으로 발표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짧은 단세지방산이 잘 만들어질 수 있는 유익균들을 많이 만드는 환경, 특히 프리바이오틱스죠.
수용성 식이섬유라든지 올리고당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충분히 먹어서 디스바이오시스 상태가 되지 않아서 여기 보면 T세포의 밸런스가 잘 맞아서 염증화되지 않고 질병에 오지 않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특히 이 단세지방성의 효능은 우리가 단세지방산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역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은 것의 한 15% 정도는 이 단세지방산이 에너지로 만듭니다. 에너지로 잘 만든다는 말은 무슨 말이다? 잉여 에너지가 생기지 않아도 살도 잘 찌지 않고 활력이 생겨서 피로하지도 않게 되죠. 그리고 이 단세지방산이 아까 얘기했던 그 초록색의 점막을 잘 유지하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장누수 증후군이 오지 않고 면역을 증강시키고 특히나 치매, 파킨슨, 우울증 또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오지 않게 하고 면역을 조절해서 T세포 기능을 좋게 하고 호르몬도 합성해서 우울증이라든지 불면이라든지 이런 것도 해소하고 특히나 다이어트에 단세지방산이 많을 경우에 상당히 효과가 좋고요. 대사성 질환, 항염 효과, 항암 효과, 특히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되게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단세지방산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디스바이오시스 상태가 되지 않도록 좋은 장내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그래서 저도 최근에 파우더 식이섬유를 항상 핸드백에 넣어 다닙니다. 커피 먹을 때도 넣어 먹고요. 혹시나 밥 먹을 때 유산균의 먹이가 미생물의 먹이가 되는 것들 꼭 넣어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최근 논문에 따르면 이렇게 비만한 사람의 마이크로바이옴 무균지에다 이식하면 이렇게 뚱뚱해지고 날씬해지고 날씬한 사람들의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식하면 이렇게 날씬해진다는 이런 연구 논문에서 최근에는 다이어트와 연관되는 이런 논문들도 상당히 많고 특히 카렌족이 미국에 이주해서 살았던 사람들은 원래 원주민인 카렌족보다 훨씬 더 뚱뚱해진다는 논문도 발표돼서 우리가 먹는 식생활 습관 그리고 단세지방산이 잘 만들어지는 환경으로 가버리면 뚱뚱해진다는 것도 밝혀집니다. 시간이 뭐 별로 없어서 빠르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디스바이오시스를 건강이 오지 않는 정상적인 좋은 장내 환경으로 바꾸는 거는 제왕절개를 하지 않고 항생제 남용하지 않고 소고화된 식생활을 하지 않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거죠. 이게 원인이기 때문에 디스바이오시스 상태를 오지 않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얘기 드렸지만 대변을 이식하면 되는데 CDF라는 유일한 질병 하나에만 분변 이식을 해줍니다. 근데 이거는 그게 안 되거든요. 그 뭐죠? 의료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한 번 이식하는데 200만 원 이상 든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을 뿐더러 지금 세균을 다 무슨 세균이 있는지까지 밝힐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분변이식은 사람이 사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CDF에 걸린 사람을 대변 이식을 했는데 그 사람이 사망한 결과 때문에 아무도 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소고화된 식생활을 좀 하지 않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영양식을 먹는다든지 안 되면 파우더 식이섬유, 프로바이오틱스를 늘 챙겨 다니면서 먹고 그러고 더더군다나 이왕이면 퍼스널라이즈드, 즉 나한테 맞는 유산균을 공급해줘서 빠르게 관리하는 것. 얘기했지만 디스바이오시스 상태도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주 오랜 기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평소에 내가 장 건강이 조금 걱정된다 또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당연히 분변 채취를 해서 내 몸에 맞는 빠르게 디스바이오시스 상태를 해소하는 것이 건강에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유산균의 먹이도 잘 넣어주고 프로바이오틱스도 잘 먹어주고 그 다음에 단세지방산이 잘 만들어지도록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1번부터 6번까지는 이것들이 포스트바이오틱스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한테 딱 맞는 거를 넣는다면 디스바이오시스 상태로 가지 않고 모든 질병, 아까 전에 보였던 뭐 전신에 나타날 수 있는 95%의 질병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저도 이제 저하고 남편하고 나니까 갑자기 우리 아이도 해줘야 되겠다. 22만 원 이게 절대 비싼 게 아니구나. 이렇게까지 많은 질병으로부터 나를 우리 가족을 보호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나 이런 디스바이오시스 상태여서 생기는 질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많이 알려서 그들이 건강함을 빨리 되찾을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은 이제 아까 전에 봤던 거하고 똑같은 내용이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이크로바이옴을 건강한 생태계로 유지하는 것이 우리 건강에 아주 중요한 패러다임으로 바뀌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는 식생활 습관을 건강하게 한다는 걸 넘어서서 마이크로바이옴을 잘 관리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졌고, 특히나 개인 맞춤형으로 우리가 사람이 다 사는 모습도 다르고 유전자도 다 다르고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도 없는 거와 똑같이 우리 마이크로바이옴 생태계도 사람마다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맞춤형으로 해야 되고, 놀랍도록 한국에 있는 모든 의사들, 지금 생명공학 의사들 논문들 또는 학술대회 하는 거 제가 다 들었는데 계속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나라도 빨리 퍼스널라이즈드 미생물을 공급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엄청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미 뉴트리라이트를 통해서 그 기술을 가지고 있고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피마스 기술로 우리한테 맞는 것들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주변에 많이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전자와 달리 마이크로바이옴은 이식도 가능하고 생태계를 바꿀 수 있으니 이런 많은 질병으로부터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호하고 우리 가족의 건강도 보호해야 되고, 우리는 또 사업자죠. 뉴트리라이트를 많이 알려서 건강을 선물하는 그런 리더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